어제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0년 1월의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의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하락을 4번이나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주가는 그 이후에 2달 동안 15% 더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버블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일구 한화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 질문서부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한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락의 원인이 뭔지를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이게 주식시장에서 하락의 원인을 뚜렷하게 알 수 있을 때보다 모를 때가 더 겁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난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 미국 주식시장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데 흔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빅스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씩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진다라는 거죠. 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줄어들고 빅스 지수가 하락을 해요. 근데 뭐 빅스 지수가 지난주부터 하락을 멈추더니 지난주 후반부터는 주가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거든요. 이 빅스 지수는 옵션 시장에서 옵션 거래에서 나오는 변동성, 그렇죠. 앞으로 주식시장이 뭐 변동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하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옵션 시장에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아졌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 들어와서도 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이게 이제 빅스 지수가 올라가는, 그러면서 어제는 팡 튀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뭐 한 가지는 사람들의 기대만으로 달려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한계가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되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주가는 V자형 반등을 했고 그걸 뒤따라서 이제 경제 지표가 V자형 반등을 했어요. 근데 저도 경제를 뭐 30년 이상을 봤습니다만 이번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유동성 공급하고 있는 미 연준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걱정스럽다, 미국의 경제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난 봄에 우리가 뭐 락다운을 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 했었죠. 그러면서 여름에 이게 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안 했던 소비를 하면서 생산과 관련된 지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이게 급격한 침체를, 또 이번처럼 특히나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침체를 겪고 나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V자 형태로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번에 좀 더 심하게 V자로 올라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근데 연준이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년의 경제는 상당히 걱정스럽다라는 건데, 그거의 근거는 뭐냐면 고용이 그렇게 개선될 것 같지가 않다. 이번에 고용의 충격이 저소득층한테 굉장히 심하게 들어왔거든요. 미국이 지금 올해 연초 이후로 한 1,100만 명 정도가 실업 상태로 들어갔는데, 취업자가 줄어드는데 그중에 거의 한 500만 명 정도가 급여가 굉장히 낮은 쪽에, 흔히 뭐 접객, 뭐 그다음에 레저, 뭐 여행 이런 쪽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이쪽에 고용이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 지난 봄에 그 침체 때문에 V자형 반등을 하는데 내년이 고용이 개선이 속도가 느리면서 내년의 경제가 뭐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고 보고 연준의 걱정이 맞다고 보면 이 둘 사이에 뭔가 단절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요 단절, 그러니까 경제 지표의 V자형 반등이 끝나가는 지점이 언제쯤일까를 놓고 그동안 이제 좀 공방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달부터 나타나지 않게 9월 달부터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는 주식시장에서 숏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인데, 그게 이제 어제 저기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오던 지표들이 이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옆쪽으로 모양이 눕는 만들어진. 형태. 네, 그러면서 이게 또 떨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V자형 주가 반등과 V자형 경기 회복의 만남이었는데 요게 이제 좀 경제 지표의 V자형이 끝나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대형 기술주들입니다.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왔으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일까? 이게 보면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사흘 동안에 20%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어지간해서는 있기가 없는 잘 나오지가 않는 그 숫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애플도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사흘 동안에 1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동안에 왔던 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 현상만을 봤을 때는 야, 이게 조금 진짜 계속될 수 있을까? 지금 위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져버리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많이 분산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할 때는 사실 살 수 있는 주식이 이거밖에 없었고, 예. 뭐 예금은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살 수 있는 주식은 이거밖에 없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백신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오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 사이에 분산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그 전날도 계속 그렇죠. 뭐 항공주도 올라가고 뭐 네. 했으니까요. 여행주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애플, 테슬라 말고 대안이 생긴 거예요. 대안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 주가 하락을 그냥 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커져 버리는데 거기다가 테슬라는 뭐 저기 유상증자다 유상증자한다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 뭐 2대 주주가 뭐 주식을 팔았다더라 뭐 이런 뭐 그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긴 예, 하지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걸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냐 좀 기다렸다가 조정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마구 물려 들어갔던 이 특정 종목군들의 마구 물려 들어갔던 그런 수급 움직임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좀 분산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원래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가던 에이스가 약해지고 다른 데로 분산되는 것 자체가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실적이 좋아지고 예. 경제가 좋아지고 이럴 때는 쉬고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이런 식의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대감 가지고 이제 버티고 가고 있고 유동성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제일 앞서가던 이제 대장주가 깨지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퍼져나가요. 근데 이게 퍼져나가서 이 대장주를 교체하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대장주로 갈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끌만한 그런 대장주가 또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유동성 장세에서는 좀 힘들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유동성 장세는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뭐 70년대부터 주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주, 예, 건설주 뭐 이런 거 하지 예. 않습니까? 이게 뭐 증권주 같다, 건설주 같다 이런 식의 유동성 장세에서는 몇 개 종목군들이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해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애플, 테슬라가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대장주가 뭐가 있겠느냐? 예. 이게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겠죠. 물론 뭐 일단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좀 있겠습니다만 예. 거기서 다시 상승하고 전고점을 뚫고 가려고 그러면 새로운 대장주가 나오든지 애플, 테슬라가 과도하게 떨어진 거를 올라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좀 몰려줘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바이러스 확산 문제로 보게 되면 그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한 번의 하락에 아까 저기 앵커님도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번의 하락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죠. 확 바뀌진 예, 않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데 한 세 번 정도, 예. 세 번째는 사람 생각이 예, 바뀐다. 그래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200km로 달리던 자동차는 한 방에 세울 수 없다. 세 번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가한 걸로는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는다. 예.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저는 이제 어쨌든 봄이나 여름이나 겨울에 그 하락하고 가을의 하락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가을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그게 뭐 실적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면 모르겠는데 기대감만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생각을 좀 바꿉니다. 그리고 봄, 여름에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 봄, 여름까지만 해도 올해 연말까지는 괜찮을까 이렇게 오다가 가을이 되면 내년 걱정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이 좋을 것 같으면 가을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올해 너무 달린 거 아닐까? 내년은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가을에 약세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좀 가을에는 조심스럽게 올해는 특히나 가을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경제 관련해서 두 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베이지북이 나왔으니까 미국 경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알 수가 있을 텐데 내용을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그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연준은 뭐 우리가 예전부터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어디서 저렇게 많은 정보를 얻을까? 그렇죠. 예. 예,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 정보에 들어가 보면 그 연준처럼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연준은 이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없어하는 우리는 뭐 미국 전체 ISM 지수 이런 거 하는데 예. 연준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게 그 일반 투자자는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예.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후행적인 지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인 지표 역할이 아니고 좀 늦은 데이터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주로 주목하는 거는 여기서 이걸 다 놓고 연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나라도 베이지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이 경기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요걸 우리가 요 내용을 제일 주목을 해서 보는 거고 나머지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느 정도는. 다만 그렇죠. 세세한 거 하나하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베이지북에서는 연준이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하고 있다. 예.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과거 일일 뿐이다. 예, 봄에 없었던 거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지 이게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고 연준은 어쨌든 뭐 연준 내부에 보면은 경제학 박사급이 한 1,000명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세봤거든요. 예.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정직원은 아니고 프로젝트로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합니다만 지역 연방은행까지 다 합치면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누가 미래를 알아라고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경제 모습에 대해서 한 6개월, 1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걱정을. 예, 감을 잡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연준이 저렇게 걱정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좀 많이 걸리는 그래서 지금의 V자형 경제 반등이 예.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연준의 걱정하는 구간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걱정을 시장이 할 수밖에 없죠. 예. 연준의 걱정대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연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여쭤볼 게 미국의 국가 부채인데요.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100%를 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이거 참 상당한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부채가 100%를 넘게 되면 과거의 다른 선진국의 경우를 봤을 때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했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도 상당히 이 염두에 많이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1년도에 왜 S&P가 미국의 맞습니다.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2,300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까지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미국의 국가 부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다들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그럽게 보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한데 근데 그때 이제 S&P가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그때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상당히 심각한 갈등이 그렇죠. 벌어지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양쪽의 갈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도 돈 쓰자, 공화당도 돈 쓰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갚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요즘은 다들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안 써요. 다만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예전에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그런 식이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뭐 그걸 리카디언 이퀴리bri움이라고 표현하는데 리카디안 그 동등성 뭐 정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국가가 돈을 쓰면 예. 지금 사람들은 좋지만 다음 그렇죠. 세대들한테는 다음 세대한테는 빚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반드시 다음 세대라고 우리는 관계없고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좋았다가 한 5년, 10년 후에 이거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혀 정확하게 조삼모사다. 예. 사람들이 원숭이도 아니고 지금 돈 쓰고 나중에 돈 걷어들일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금 돈 쓰면 그걸 오히려 더 모아놓거나 뭐 해외로 이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부채 증가하는 거는 사실 경제에 별로 효과도 없고 경제가 이제 계속 파탄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뭐 민주당의 지난번 대통령 후보로도 한번 나오셨던 뭐 버니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미국은 관계없다. 우리는 기축통화국 달러를 찍기 때문에 그냥 달러 찍어서 주면 된다. 예, 뭐, 예, 예. 뭘 국가부채를 신경 쓰냐 이러는 거고 트럼프도 좀 그 생각이 강해요. 예. 파월을 압박하고 들어가는 거 보면 물론 공화당의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은 돈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고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들의 한 20%는 중앙은행 없애고 다시 근본위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의 심지어. 형태로서요. 예, 예. 돈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공화당의 중도도 정부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예.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금리가 낮은데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옛날에 부채 증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말이 많았던 거는 금리가 높을 때 이야기였다. 그런 것이죠. 이자를 정부가 줘야 되니까 그 높은 금리로 당연히 세금을 빨리 걷어야 되겠죠. 근데 예, 지금은 그렇죠. 정부가 이자 줄 일이 없어요. 예. 그러면 아니 그래도 정부가 뭐 국채 발행한 그거 원금은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중앙은행이 그걸 다 사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빚 갚으라고 할 때도 없고 이자 내놔라고 뭐 이자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정부 부채는 그냥 아예 별로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가는 게 미국의 경우죠. 일본도 지금 그렇게 가 있고. 예, 예, 근데 그렇죠. 이 문제는 신흥국은 그게 안 예, 된다라는 게 그거 하면 이제 국가 부도 잘못하면 납니다. 네. 근데 선진국은 특히 국제 결제 통화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갈수록 해석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3월 달서부터 아시다시피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을 끌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꼭 그럴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그 개인의 순매수가 11조였고요. 그 이후에 보면 월별로 3조 5천억 원입니다. 근데 3조 5천억 원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극히 미미한 액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 보면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하고 코스피가 상승한 날보다는 하락한 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매매가 서로 안 맞는 형태의 날이 그 맞는 날보다도 2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 이제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시장의 주역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갈 수 있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작은 종목을 쫙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그 종목 장악력을 굉장히 높였던 게 예. 뭐 5월 달, 6월 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7월 달까지도 조금 오다가 지난달부터는 이미 그 웬만한 테마 종목들이 올라가고 나니까 이게 이제 전혀 힘을 못 받아요. 이제부터는 대형 종목으로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조그마한 종목은 잠깐씩 그러다가 이게 매수세가 영 안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게 대형 종목으로 넘어오는데 대형 종목에서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많다고 하지만 그거 그렇죠. 그거 움직이는 거 쉽지 않죠. 네, 대형 종목.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종목 가면 사실 외국인 기관의 이제 수에 빠져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대형 종목 안 하고 중소형 종목만 가고 하는데 이 종목들이 가격이 너무 올라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뭐 대책이 없죠. 이 대형 종목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종목은
사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해보면 알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때 사는 방식을 주로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개인들이 살 때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팔 때 개인들이 사면서 뭐 저기 개인이 순매수되고 외국인이 순매도되는데 이게 대형 종목을 개인들이 마구 사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판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파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사는 이런 그렇죠. 패턴으로 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형 종목에서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죠. 그러니까 가격의 결정력은 개인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시장이 개인 주도의 장에서 개인의 유동성 장에서 이게 지금은 외국인을 볼 수밖에 없는 대형 종목들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보게 되면 이제 자금의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몇 달 동안은 개인의 자금이 공격적인 형태였다면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그냥 받쳐서 사들이는 수비적인 형태 정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시장은 그 전에 8월 초 중순에 한번 조정을 받았죠. 예, 그렇죠. 8월 초에 쫙 올라가다가 그게 한번 훅 꺾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부터는 뭐 미국 시장의 상승세를 좀 덜 따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개인들의 장이 아니고 대형 종목 중심의 기관 외국인들의 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 시장 가는데 다른 나라,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이 안 따라가는 움직임이 예. 8월 중순 이후로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도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만 뭐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 시장이 그거보다는 덜 떨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을 그렇게 이제 따라가지 않는 그런 패턴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예. 각국이 부양책을 쓰면서 뭐 어제 같은 경우 프랑스도 새로운 부양책을 내놨고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뭐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내놨고 이렇기 때문에 밑을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올리면서 받쳐주는 모양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뭐 믿을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은 아니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미국이 너무 달렸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해서 뭐 한 5% 10% 조정 받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 시장이 꼭 따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정도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 예. 너무 달리더라. 뭐 이 정도에서 버틸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면 10% 가량 미국 시장이 어제 나스닥이 한 5% 정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체 하락폭이 한 10%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잠깐 요거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미국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그러니까 한 미국 시장 기준으로 10% 정도 하락할 때까지는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각계격파식으로 가지만 그 이상으로 하락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동주화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